어머니, 이제 혼자 사세요. 아들의 말에 엄마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몰랐죠. 엄마가 앞으로 가지게 될 뿔을 말이죠. 이른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 시장 골목 안쪽에 자리한 김복순의 채소가게 앞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젖은 비닐 천막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탁탁 소리가 났고, 복순은 허리 굽혀 남은 파 한 단을 가지런히 묶고 있었다. 비에 젖은 손이 시려워 잠시 손을 털며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멀리서 검은색 외제차가 골목 입구로 천천히 들어왔다. 그 차는 이 낡은 시장 풍경 속에서는 너무 낯설었다. 가게 앞에 멈춰 선 차에서 깔끔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그는 바로 복순의 아들 김민수였다. 민수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허름한 간판, 젖은 박스, 고무대야에 담긴 시든 상추들. 그가 자라난 곳이지만 지금은 그에게 불쾌한 냄새처럼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복수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손에 들린 팔을 떨어뜨렸다. 아이고, 민수야, 네가 웬일이냐. 갑자기 여기까지 다 오고. 민수는 대답 대신 코트를 여미며 짧게 말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복수는 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웃었다. 그래, 그래. 차에 타자. 이 비에 젖으면 안 되지. 그러나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골목 입구 쪽으로 걸었다. 가게 앞은 시끄러워요. 조용한 데서 얘기해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복수는 우산을 챙겨 따라 나섰지만 민수는 우산을 받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는 묘한 냉기가 감돌았다. 근처 편의점 앞에 멈춘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저희 집 이젠 좀 힘들어요. 복수는 눈을 크게 떴다. 아니, 무슨 소리야. 지난번엔 회사도 잘 되고 아파트도 산다더니.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다 겉보기뿐이에요. 아내랑 저 아이까지 셋이서 버티기 힘들어요. 복수는 젖은 손을 주먹 쥐듯 꼭 쥐었다. 그래서 엄마가 뭘 해주면 되겠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단호히 말했다. 이젠 혼자 사세요. 그 한마디에 복순의 눈빛이 흔들렸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면 지영이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애도 불편해하고요. 솔직히 우리도 힘들어요. 그 말은 천천히 그러나 칼날처럼 복순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잠시 비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복순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손끝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래, 지영이가 힘들면 그래야지. 난 괜찮다. 나야 혼자 살아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엄마. 대신 생활비는 조금씩 보내드릴게요. 복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비를 맞았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봉투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봉투 안에서 몇 장의 10,000원짜리가 젖은 바닥에 흩어졌다. 민수는 그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고개를 돌렸다. 이제 들어가요. 비 더 맞지 마세요. 그는 차 문을 열고 탔다. 복수는 젖은 머리칼을 뒤로 넘기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비에 젖은 슬리퍼가 바닥에서 찰박 소리를 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사라지자 복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이젠 혼자 살아야지. 밤이 깊어갈수록 시장의 불빛은 하나둘 꺼졌다. 복수는 가게 문을 닫고 낡은 철문에 자물쇠를 걸었다. 가게 옆방으로 들어와 전등을 켰을 때 허름한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린 민수가 활짝 웃고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액자를 쓰다듬었다. 아버지, 우리 민수 힘들대요. 내가 잘못 키웠나 봐요. 눈물이 맺혔지만 금세 닦아냈다. 괜찮아요. 다들 그런 거지. 복수는 작은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다. 오래된 통장 안에는 꽤 많은 돈이 찍혀 있었다. 시장 일로 벌어들인 돈이었지만 대부분은 아들의 회사에 보탰던 자금이었다. 그녀는 통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건 내 이름으로 남겨야겠다. 비 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놓인 박스에 옷가지와 사진 몇 장을 담았다. 이젠 정말 혼자 살아야겠네. 이삿짐 트럭이 도착한 것은 이튿날 새벽이었다. 시장 사람들은 복순의 이사를 보고 놀랐다. 어머니, 이사 가세요? 응, 혼자 살려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녀는 밝게 웃었지만 웃음 뒤에는 묘한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다. 짐이 실린 트럭이 골목을 벗어날 때 가게 간판이 비에 젖어 꺼져갔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던 복수는 작게 속삭였다. 민수야, 내 말대로 할게. 이젠 혼자 살게. 트럭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 시장 끝 언덕길로 향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차창 밖으로 흘러내린 빗방울이 눈물처럼 길게 번졌다. 복수는 그 빗방울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도 파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묘한 예감이 일었다. 이제부터 정말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만 같았다. 그 예감이 슬픔인지 혹은 해방감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복순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가 그치지 않는 늦은 오후, 복순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채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들 집에서 이 시간에 반찬을 만들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이제 그녀가 갈 곳은 시장 근처의 허름한 방 한 칸뿐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복수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탔고 젖은 신발 밑창이 버스 바닥에 붙으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흐릿한 창문 너머로 물든 가로등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살아야 할까요? 복순의 작은 중얼거림은 금방 엔진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버스가 오래된 달동네 앞에 멈췄고 복순은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언덕 아래 작은 골목이 보였고 그 사이사이에 빼곡히 붙어있는 전단지와 녹슨 철문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새로 구한 방은 골목 가장 안쪽, 간판도 없는 낡은 2층 주택의 1층이었습니다. 문을 밀자 낮은 천장과 오래된 형광등이 튀어나온 콘크리트 벽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좁은 방 한 구석에는 구형 가스레인지가 놓여 있었고 창문은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복수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방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두 손을 비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죠. 살아있으니 또 하루가 오겠죠. 혼잣말을 하며 복수는 방 구석의 낡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와 골목 어귀의 라디오 소리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그녀는 작은 냄비를 꺼내 물을 올렸습니다. 가스레인지 불꽃이 약하게 흔들렸고 복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밥 해먹이던 시간이 이제는 자신을 위한 한 끼를 챙기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던 중 복수는 문득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젠 어머니 혼자 사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그 순간 복순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금방 다시 냄비를 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복수는 작은 전기장판을 깔고 앉아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그녀는 검색창에 놓인 일자리, 어르신 일거리, 시니어 센터 같은 단어들을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어떻게든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마음이 그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의 지원센터 주소를 메모하자 복수는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꼭 어디든 가보자. 다시 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봐야죠.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지만 복수는 얇은 담요를 조금 더 끌어올려 몸을 감쌌습니다. 아들에게 미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기대기보다 스스로 일어설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방 안은 희미하게 조용했고 복순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이어졌습니다. 낡은 집의 형광등이 마지막으로 깜빡이고 꺼지자 그녀의 새로운 삶은 서서히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복도 끝에서 길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두 손으로 작은 종이봉투를 꼭 쥐고 조용히 아들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도착한 그녀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종이봉투 안에는 김치 한 통과 갓 지은 장조림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었죠. 이거라도 먹고 힘 좀 내라라는 말을 마음속에서 수십 번 연습했지만 막상 초인종을 누르려 하니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복도에 잔잔한 벨소리가 퍼졌다가 금세 사라지고 짧은 정적이 뒤따랐어요. 그러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방문 틈 사이로 예비 며느리인 서연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고 곧바로 문을 조금 더 열어 예의를 갖추려 했죠. 그러나 정작 그녀의 말투는 어딘가 경계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정수는 서연의 표정을 잠시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밥은 잘 먹고 지내나 궁금해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은 문을 더 열까 말까 고민하는 듯 보였고 복도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연은 결국 한 걸음 나와 정순이 들고 있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봉투 속 음식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며 둘 사이의 공기를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아, 음식까지 챙겨오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서연은 말끝을 흐리며 뒤쪽을 힐끔 돌아보았습니다. 집 안쪽에서는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그 목소리는 예의 없는 말투는 아니었지만 어딘가 무심하고 건조했습니다. 서연은 순간 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정수는 그녀의 마음을 대충 짐작했습니다. 사위될 남자가 자신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현관에 두고 갈게요. 시간 있을 때 드세요. 그녀는 봉투를 문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봉투를 내려놓는 손끝은 떨렸지만 표정만은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셔도 되는데 지금 집이 정리가 좀 안 돼서. 서연의 말은 배려하려는 듯 했지만 문을 활짝 열지 않는 모습이 모든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윤이 현관 쪽으로 다가와 문을 더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잔뜩 배어 있었고 표정은 무뚝뚝했습니다. 정순을 보자 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이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오셨어요? 무슨 일로? 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들 얼굴이나 보려고 왔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서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를 집 안으로 들릴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은 금세 뒤로 물러났고 문을 더 열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정수는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 평생 참고 살았던 그녀였지만 이런 순간이 가장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밝은 표정을 지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이렇게 얼굴 보니까 됐어요. 들어가서 쉬어요. 서유는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눈빛은 피로와 부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 역시 복잡한 마음을 숨기듯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한 번 더 바라보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는 아까보다 더 길고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어깨는 살짝 내려가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작게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스쳤고 그녀는 카디건을 여몄습니다. 햇볕은 따뜻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버스카드를 꺼내며 저 멀리 버스 정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집안에서 들리는 말소리가 미세하게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서윤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서연의 불안한 말투. 그 모든 것이 이미 문 밖으로 나온 그녀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정수는 발을 멈추고 건물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표정은 미묘하게 흔들렸지만 다시 다잡았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날에 와야지. 그녀는 애써 꿋꿋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표정, 며느리의 눈빛, 문 밖으로만 머물렀던 자신.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고 거리에는 퇴근길 사람들로 점점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지만 그녀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는 더 따뜻하게 맞아줄지도 몰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위로가 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버스가 다가오자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견뎌낸 자신에게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이며 버스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뒤돌아선 발걸음에는 보이지 않는 아픔이 묵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고 그녀는 천천히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은 뒤 조용히 눈을 감았고 복도 끝에서 아들과 마주한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렀습니다. 나는 그래도 너희를 믿고 싶다.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고 창밖으로 노을빛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의 얼굴은 노을을 받아 한층 더 차분해 보였지만 흔들리는 눈빛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집 앞에서 느꼈던 불길한 기운이 앞으로 그녀의 삶을 뒤흔들게 될 시작이 될 줄은 말이죠. 윤정이는 아침 햇빛이 포근하게 들어오는 작은 집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바닥엔 여전히 그녀가 어제 정리하지 못한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 상자 속엔 오래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과
손때 묻은 가계부, 그리고 아들 민수가 어릴 때 그려준 그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상자 앞물건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무릎을 굽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식장에서 웃고 있었고 정희는 그 밝은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정희는 입술을 달싹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여전히 아들이 자신에게 했던 마지막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갑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은 이렇게 말했었죠. 이젠 혼자 사세요. 우리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정희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떠올리며 마음을 움켜쥐듯 손목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고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섰어요.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은행원처럼 보였고 정장 차림이 단정했습니다. 혹시 윤정희 여사님 맞으신가요? 정희는 살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는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여사님 명의로 된 서류이고 중요한 내용이라 직접 전달드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받아들었고 남자는 짧은 인사 후 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희는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아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봉투를 열자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고 그 위에 재산명의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눈이 커지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어요. 내용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서류에는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거대한 금액의 부동산과 예금이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문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녀는 혼잣말을 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답함과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버리고 떠났던 그날의 기억이 다시 머릿속을 스치며 더 큰 질문이 생겼어요. 대체 왜 이런 걸 나에게 숨겼던 걸까? 정희는 천천히 문서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며느리인 지연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며느리의 이름이 뜨는 걸 본 순간 정희는 심장이 묘하게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몇 년 만에 걸려온 전화였기 때문에 더욱더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니?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정적이 흘렀고 이어서 지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은행에서 무슨 연락 받지 않으셨어요? 정희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은 평소와 다른 불안한 목소리였고 그 말투에는 감추려 해도 드러나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어떤 서류가 오긴 했는데 그게 왜? 지연은 숨을 들이켰고 목소리가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어머니, 그 서류 아무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니? 왜 그러는 거니? 지연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고 그 침묵 속엔 두려움과 초조함이 섞여 있는 듯 했어요. 정희는 불안함을 느끼며 계속 물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니? 말해야 내가 알지. 그제야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재산 사실 민수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민수가... 그 순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쏟아져 들어왔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민수가 뭐라고? 그녀는 다시 전화하려 했지만 곧바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불길한 느낌에 그대로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며느리의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모르기를 바랐던 어떤 진실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갑자기 집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정희는 놀라 조심스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밖에는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초조하고 지쳐 보였으며 손에는 서류가 몇 장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연은 들어오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는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솔직하게 말해봐.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연은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정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그 순간 정희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진실의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실 창문 사이로 해가 기울어가며 붉은 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선자는 방금 들은 기막힌 이야기를 정리하지 못한 채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그녀의 양손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에 닿았다 떼기를 반복했고 작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숨을 고르며 의자에 등을 기대었죠. 집안은 조용했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그녀의 혼란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혜진은 그런 선자를 지켜보며 몇 차례 말을 꺼내려다가 다시 입을 닫았어요.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한 채 서류 봉투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책임감과 불안이 동시에 얹혀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용기를 내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마음의 준비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선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그녀를 바라보았고 눈동자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혀끝을 깨물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확인해야죠. 그 말은 더는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처럼 들렸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인 뒤 가방에서 작은 랩톱을 꺼냈어요. 컴퓨터를 켜는 동안 그녀의 자세는 긴장과 진지함으로 차 있었고 손가락은 약간 굳은 듯 움직였습니다. 부팅음이 울리자 선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화면을 지켜보았죠.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순간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화면 안에서 불빛이 깜빡이며 서서히 준비되고 혜진은 조심스럽게 USB를 꽂았습니다. USB에는 선자의 오래된 재산 기록, 토지 문서, 부동산 등기, 오래전 남편이 남기고 간 유언 공증 파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자는 그 문서들을 다시 확인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죠. 혜진은 서류 하나하나를 천천히 여며 화면에 띄웠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기록을 설명하면서도 그녀의 말투는 늘 선자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땅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요. 선자의 눈이 화면을 따라 움직이자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진 것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재산 관리라곤 해본 적이 없었고 남편이 떠난 뒤엔 더더욱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저 아들 성진이 다 알아서 해주겠거니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은 이제 흔들리고 있었고 그 빈틈 사이로 아슬한 진실이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또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문서를 여는 순간 화면에 뜬 숫자들은 누구나 놀랄 만큼 큰 규모였어요. 선자의 몸이 순간 휘청하듯 흔들렸지만 그녀는 이를 감추려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시선을 끝까지 놓지 않았죠. 혜진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총액을 합치면 300억이 넘습니다. 이건 거의 기업 규모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집안의 공기가 잠시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선자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며 힘이 들어갔고 허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충격과 믿기지 않는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죠. 어지러운 머릿속에서 아들 성진의 얼굴이 떠오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선자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그 애는 알고 있었단 말인가요? 혜진은 대답을 망설였지만 진실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상의 움직임이 몇 번 있었어요. 그 말은 선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선자는 가슴에 손을 올리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크게 놀란 마음을 겨우 다잡는 듯 의자 등에 몸을 기댔지만 표정은 한층 더 굳어져 있었어요. 평생을 믿어온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혓바닥이 말라붙는 듯 입술을 적시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죠.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었을까? 혜진은 선자의 곁으로 더 다가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선자의 떨리는 손등 위에 가볍게 손을 올려 잡아주었어요. 말로 위로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손길로 따뜻함을 전하려 했습니다. 선자는 그 따뜻함을 느끼며 잠시 고개를 숙였죠.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흐른 후 선자는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두 손을 꼭 모으고 혜진에게 말했어요. 계속 보여줘요. 끝까지 확인해야죠. 그 말은 그녀가 다시 강해지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혜진도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가 하나씩 넘겨질수록 의문점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성진이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선자의 명의로 된 자산들을 담보 잡으려 했던 기록이 보였고 일부는 시도 단계에서 중단된 흔적도 있었어요. 선자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혜진 역시 설명하면서도 얼굴에 긴장감이 더해졌습니다. 선자는 손끝을 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나를 버린 이유도 혹시? 혜진은 답을 하지 못했지만 선자는 이미 스스로 결론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그녀는 의연하게 말했죠. 그래요.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 단단한 힘이 깃들어 있었어요. 장면은 그렇게 진실의 심장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결국 모든 사실을 마주했고 다가올 다음 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속에 머무르지 않을 생각이었죠.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마침내 성진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온 수지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자료봉투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주변 공기는 잔뜩 긴장해 있었고 효심은 속이 타는지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불안한 듯 손끝을 비벼대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효심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미리 준비한 말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다정하면서도 차갑고 친절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이 상황이 누구에게도 가벼운 일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서류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을 천천히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낡은 토지 문서, 오래된 통장 사본, 공증 서류, 그리고 최근 발급받은 여러 등기부등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효심은 눈을 크게 뜨고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정도 놀란 눈으로 서류 위를 바라보았지만 어느 순간 깊은 한숨을 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전체 자산 목록입니다. 효심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돈이 어디 있어서요? 우리 늘 빠듯하게 살았잖아요. 그는 당황과 분노, 두려움이 섞인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잠시 말을 잃은 채 손등을 문지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은 무언가 오래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수지는 미정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효심 씨에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러자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들었습니다. 그 문서는 오래된 사진처럼 가장자리가 조금 발에 있었고 이름과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한참 동안 문서를 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거야. 효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요?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에게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한 이야기였어.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노력해서 남긴 재산이 있었어. 그걸 내가 어릴 때부터 내 명의로 옮겨두라고 하셨지. 효심은 소파 등받이에 깊게 기대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문서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물 한 컵을 건네며 상황을 이어갔습니다. 효심 씨, 이 자산은 총 300억입니다. 전부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고 세금과 법적 문제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관리되어 온 합법적인 자산이에요. 효심은 입술을 떨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속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를 지키려고 그랬어. 내가 너무 착해서 누구 말이든 믿고 다 주려고 하잖니. 혹시라도 내 주변에서 돈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릴까봐. 나는 지금까지 그게 제일 무서웠어. 효심은 그 말을 듣고도 금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창밖을 멍하게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듯한 기분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말과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이젠 혼자 사세요. 그 말을 내뱉던 순간이 뇌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미정은 아들의 표정을 보고 마음이 아팠는지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돈보다 너를 생각했어. 다만 내가 어른이 되고
너 스스로 책임을 지는 때가 오면 말하려 했지. 수지는 조용히 자리를 조금 비켜주며 모자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효심의 눈에서는 후회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었어요. 그날은 제가 너무 지쳐서 정말 죄송해요. 미정은 미소도 짓지 못하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이미 상처는 컸고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효심 씨,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에요. 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어머니와 함께 앞으로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갈지입니다. 그녀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누구보다 두 사람을 위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문서 한 장이 수진의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효심은 당연하다는 듯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지만 문서를 들여다보는 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문서 맨 아래 작은 글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정된 상속 지분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효심 제외라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효심은 심장까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수진을 바라보았고 수진도 그제야 그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본 적 없는 문서인데요. 어머님, 이 계약 어떻게 된 거죠? 미정은 문서를 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나를 버린 날 내가 작성했던 거야. 거실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늦은 오후 햇빛이 서서히 기울어가는 시각, 상규는 작은 공원의 한쪽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발끝은 잔잔하게 떨어진 은행잎을 건드리고 있었고 손가락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하루였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갑자기 너무 크게 느껴져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그는 그저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멀리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가 주저한 채 걸어오고 있었고 그 뒤에는 소영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상규는 고개를 돌렸지만 쉽게 말을 잇지 못했죠. 나레이션은 이 장면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갈등의 무게를 품고 있다고 설명하며 새 인물의 심리가 얽히고 풀리는 순간임을 느끼게 합니다. 정우는 가까이 와서 조심스럽게 벤치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일 정말 죄송해요. 대사는 떨리는 숨 사이로 어렵게 흘러나옵니다. 상규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는 아들의 모습에서 어릴 적의 순한 눈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덮어버릴 만큼 쌓인 상처도 너무 많았죠. 소영은 멀찍이 서 있다가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우가 변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일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의지가 느껴졌고 그 말에 상규의 시선도 조금은 흔들렸습니다. 상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나레이션은 그의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섞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분노, 실망, 서운함,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부성애가 서로 부딪히며 자리를 찾으려 하고 있었죠. 정우야. 상규가 입을 떼자 정우는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내가 모른 척했던 시간들이 참 길었구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오늘에서야 조금 알겠다. 정우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을 모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짧은 대사였지만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소영은 다시 한 발 다가와 상규 앞에 서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담담했습니다. 벤치 위에서 상규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레이션은 그가 참아온 세월을 되돌아보고 있으며 지금의 두 사람이 진심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음에도 쉽게 마음을 열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바람이 천천히 불어와 세 사람의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계절의 공기가 바뀌어가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고 상규는 어느새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번쩍 들어 그 말을 놓치지 않으려 했죠. 그저 말만 하지 말아라. 행동으로 보여라. 지금부터라도. 정우는 즉시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바뀌겠습니다. 그 말에는 울먹임과 다짐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벤치 주변에 조용한 울림이 번지는 듯 했습니다. 소영 또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둘 다 달라지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님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상규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생긴 듯 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의 문이 조금은 열린 순간이기도 했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우와 소영도 재빨리 함께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자. 그 짧은 말에 정우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레이션은 이 장면이 변화의 첫걸음이며 오래 묵힌 상처들이 완전히 아물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세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따사로워진 저녁 햇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마치 새로운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듯 이어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금 뒤에서 상규의 걸음에 맞추어 조용히 따라 걸었고 소영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느 때보다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규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워 보였지만 그 발걸음에는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은 마지막 문장을 남깁니다. 상처 많은 가족이지만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는 순간이 바로 희망의 시작이라고요. 늦가을의 햇빛이 부드럽게 깔린 오후, 작은 단풍나무 공원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규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의 동작은 느렸지만 얼굴에는 어딘가 편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폭풍처럼 지나간 시간들이 아직도 그의 가슴 속에서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가 벤치에 앉아 호흡을 고르는 순간 저 멀리서 정우와 소영이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딘가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만에 돌아와야 할 곳으로 발을 들이는 사람들처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상규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왔니? 정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뵈러 왔어요. 대사는 그것뿐이었지만 그 몇 마디 안에 지난 시간 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감정들이 흐르듯 실려 있었습니다. 상규는 아들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예전의 실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랜 세월을 버텨온 사람만이 가진 조용한 따뜻함과 단단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본 소영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했습니다. 정말. 하지만 상규는 그녀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손을 가볍게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나레이션은 조심스럽게 흐릅니다. 상규는 지난 시간 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내쫓았는지, 그리고 며느리가 왜 함께 그 결정을 내렸는지, 그는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찾는다고 해서 모두가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과거가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했고, 이제는 그 해답이 조금 보이는 듯 했습니다. 상규는 조용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괜찮다, 이제 됐다. 그 한마디는 용서라기보다는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정우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껏 수십 번도 넘게 상규에게 용서를 구할 말을 머릿속에 준비해 왔다가 한 번도 건네지 못했던 그였지만 막상 그 단어를 들으니 그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상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 바람이 잎을 스치며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고 세 사람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고요였고 그 속에서 오래 묵은 감정들은 조금씩 자리를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상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벤치 아래 놓여있던 작은 서류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상규가 가진 마지막 재산이자 남은 삶의 계획이 담긴 봉투였습니다. 그는 봉투를 정우에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볍게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정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뭔데요? 상규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이제 내가 나서서 결정하려고 한다. 정우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동안 그는 아버지가 혼자 지내는 것을 두려워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규는 오히려 지난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나레이션은 이어집니다. 상규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동안 누군가에게 기대기만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살아보고 싶다. 그는 늦게나마 그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상규는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마무리할 거다. 정우는 더는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말 속에 담긴 아버지의 결심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할게요. 이제라도 아버님께 잘하려고요. 상규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억지나 체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노력해라. 하지만 나도 내 길을 가볼 생각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공원의 길을 걸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발밑에서 부드럽게 바스락거렸습니다. 햇빛은 그의 어깨 위에 따뜻하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봐도 되겠지. 멀리서 정우와 소영이 그를 향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후회도, 미안함도, 그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규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 스스로 선택하는 마지막 인생을 향해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들과 며느리는 그걸 누구보다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강한 분이네. 그 말에 소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규는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공원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길 위에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나 무거운 책임이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오직 그 자신만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햇살이 그의 등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마치 오래된 인생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혼자라는 단어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